최근 빌라왕 3명이 사망한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한 빌라왕이 사망하자 부모는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촌 범위에서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상속관리인을 지정하고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들의 범행 사이즈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도대체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도 정부가 조금만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전세 사기 수법이 안 알려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축 빌라 조심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조심해야 하냐면 신축 빌라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발품을 팔아서 좀 알아보라고 하잖아요. 이 신축 빌라는 이전 거래된 내역이 없으니까 그 시세를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신축이잖아요. 옵션도 다 지원해줘. 이사비나 중개비도 지원해줘. 그래서 이 정도 비싸더라도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보다 비싼 전세가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요.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보증금도 결국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공인중개사도 같은 한패라는 거였거든요. 이들이 매매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잖아요. 높게 받은 보증금으로 부동산도 매수하고 바지 사장도 매수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한 뉴스를 보니까 최근 숨진 빌라왕은 세 발의 피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숨진 빌라왕 김모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0명 중 8위였고요. 1위는 김모 씨의 사고 금액의 2배인 646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8위인 김모 씨 피해만 해도 이 정도인데 1위마저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상한 건요. 최근 숨진 빌라왕이 사망한 사흘 뒤에도 빌라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지 임대인이니까 진짜 네. 임대인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빌라왕이 사망한 10월 12일에 바로 뉴스 보도가 되면서 정말 이슈가 컸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못 잡을 걸 아는 건지 이 전세 사기가 끊기지가 않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무자본 갭투기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채우고 이 과정이 끊기면 안 되고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해야 그 보증 금액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보다 새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또 애초에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배후 세력인 진짜 임대인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전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전세 폐지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으로서 사실 월세가 부담스러운 거는 맞거든요. 갑자기 이제 월세로 바꿔야 하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도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월 주거비는 오히려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저는 사실 전세가 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세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을 위한 제도예요.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아주 조금 빌리더라도 이자를 무조건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들은 무이자로 임대인들에게 전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세입자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만 임대인은 목돈을 이용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을 위한 제도니까 그럼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냐?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전한 아파트에서도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임차인이 보수적으로 집을 바라봐야 할 때인데요. 어떤 집을 조심하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이 돈플리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세 사기 시그널을 보내는 집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세금과 매매가가 거의 비슷한 집. 예를 들어 전세가 2억 원인데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이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2억 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은행빚이나 카드빚 아니면 미납된 세금이 이 세입자의 권리보다 앞서면 이 빚을 먼저 갚아야 되거든요. 이 빚을 먼저 갚고 나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 은행과 보증사도 위험한 집인 줄 알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 별로인데 시세 대비 비싼 집. 지하철역에서 멀고 집 상태도 안 좋은데 역세권 집의 전세가와 비슷하다면 그 집은 피하세요. 갭 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신축이면 일단 주의하세요. 모든 신축이 사기는 아니지만 신축 빌라인 경우가 많았죠. 신축 빌라는 시세 대비 가격을 뻥튀기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
알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적어도 3년에서 4년이 지난 집의 시세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째, 집 팔아드립니다. 광고가 붙은 집. 컨설팅 업체에서 집주인이 원하는 집 금액으로 가격을 내놓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2억이라고 하면 컨설팅 업체는 3억으로 뻥튀기를 해서 내놓는 거죠. 보통 보증금의 80% 대출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때 감정평가사와 그 컨설팅 업체가 짜고서 3억 원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 2억 4천만 원의 대출금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6천만 원은 그들이 나눠 갖는 형식인 거죠. 6번째, 빵 맹신은 금물. 매물 추천 어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사용자들 후기를 보면 전세 사기가 있었던 매물이 꽤 많았거든요. 가급적 매물은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매물의 시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시세 대비 싼 전세가.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너무 싸다? 그러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건물주가 바보도 아니고 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세를 내놓겠어요? 싸고 좋은 방은 없다는 진리 잊지 마세요. 이 밖에도 꼭 확인해야 할 리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리계약은 절대 NO.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도 사고가 나는데 집주인 얼굴을 보지도 않고 대리계약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계약입니다. 물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면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요즘 같은 때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신분증의 사진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물을 여러 채 가진 소유주. 한 개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는 거면 그나마 나은데 건물 여러 채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고금리, 집값 하락 상황에서 재정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은행 빚이 높을 가능성도 크고요.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체납 세금 확인. 체납된 세금이 고액이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초반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체납 세금은 국세 완납 증명서나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인데 이게 또 계약 체결 후에만 가능한 거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 여부를 알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 다른 집을 알아보. 네 번째, 등록된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집을 보여주는 분이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격증 없이 말 그대로 보조만 해주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보통 명함에 실장, 이사라는 명칭을 많이 쓰죠. 중개보조원은 계약 체결을 하면 불법이니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나 경기부동산 포털 또는 해당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보조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인지 또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신탁부동산인지 확인. 이 신탁부동산은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항목에 신탁이라 표기된 것이 바로 신탁부동산입니다. 신탁부동산은 반드시 신탁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탁회사와 거래하지 않으면 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사실상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허락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니 불법 점유에 대한 퇴거 요청이 있다면 당연히 나가야 하고요. 오직 임대차 계약 권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신탁회사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만약 갑구를 통해 신탁부동산임을 알았다면 이 신탁 원부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신탁 원부는 신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서류예요.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원부가 한 40에서 50장 정도 되거든요. 이게 또 워낙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을 한 다음 전세 대출이나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기록으로 또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다른 집. 네, 오늘 이렇게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조심을 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사기치는 이 사람들을 임차인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하루빨리 좀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된 법안이 이미 예전부터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동맥경화 느낌?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상당수의 그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속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인 게 갭투기 영향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이에 대한 혜택을 푼 만큼 정부에서 하루빨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 첫 번째,